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장남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1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막내 아들도 어머니를 지옥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신을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경이롭고 벅찬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었어도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시키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세 자식들에 의해 이토록 불행해질 줄 알았다면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때 말해줬다고 해도 그 시절의 자신이 귀담아 듣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그저 상상할 뿐이지만 신 씨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코 자식을 낳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리고 막내도 아들이었죠. 이제는 막내까지 모두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 셋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로 했어. 친구 자영이 신 씨의 집에 놀러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부정적이야. 10년간 안 생겼으면 포기할 때도 됐지.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던 친구는 이제 그만 아이 갖기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입양 같은 건 생각해 봤어? 생각해봤는데 그냥 애를 키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남편이랑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만하려고. 너는 복 받은 거야. 부럽다.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 씨는 이미 아이 셋을 낳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신 씨도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자식을 자신은 셋이나 아무 어려움 없이 낳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일을 겪어보니 자식이 없어야 상팔자라면 자식이 셋이면 어떤 팔자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팔자의 정반대말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신 씨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피해 학생 어머니가 곧 오시기로 했어요. 큰아들 김영진은 학창시절 사고를 치고 다녔던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평범했지만 신 씨의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뜨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 씨는 학교에 불려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이 발휘되도록 빌었고 아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래? 친구들은 왜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요? 그냥 같이 논 것뿐이에요. 반항적인 아들을 보며 신 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막막했는데 큰아들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영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대학 가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신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만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공부와 담을 쌓고 살던 녀석이 갑자기 대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몰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진이는 중학생 때부터 제대로 펜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삼수할래요. 신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학원비에 참고서 값까지 삼수를 하면서 신 씨의 등골은 휘어졌습니다. 결국 영진이는 삼수 끝에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대학에 보냈지만 신 씨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영진이는 군대를 다녀왔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신 씨가 바랐던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나 했더니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취업 준비한다고 놀고 먹은 세월이 길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신 씨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원하지 않았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더 착실하게 살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업자금? 내가 사업을 한다고? 네.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할 건데요. 어머니가 자금 좀 보태주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땅 있잖아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신 씨에게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경기도에 있는 땅이었죠. 힘들어도 그 땅을 처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결혼할 때도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이 아예 그 땅을 팔아서 모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팔아서 저 좀 주세요. 안 돼. 그건 나중에 내 동생들도 결혼시킬 돈이야. 신 씨에겐 큰아들 아래로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둘째 딸 영주도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되는 거죠. 사업 잘 되면 제가 다 챙겨줄게요. 영주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땅 팔아버리면 혼수도 못 가져가. 결혼을 1년만 미루면 되잖아요. 어떻게 땅을 팔고 결혼을 미루라고 그래? 왜 잘 안 될 걸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 독한 기집애는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직업도 빵빵하고.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진 씨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안 돼. 영주도 결혼한다고 했어. 저쪽 집이랑 반반하기로 했다. 큰애처럼 똑같이 보태주기로 했어. 바로 전날 저녁 딸 영주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이듬해 딸 영주는 결혼할 예정이었고 큰아들과 똑같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 큰오빠랑 똑같이 보태줘야 해. 신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장남이랑 딸을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신 씨는 밤새 고민한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잖니.
대신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2천만 원이라도 도와주마. 사실 그것도 신 씨에게는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제외하면 가진 재산은 살고 있는 집밖에 없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는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신 씨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신 씨는 약속대로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선하듯이 2천만 원 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세요? 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장남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한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땅으로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켜야 했으니 아무리 큰아들이 뭐라고 해도 팔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씨는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도 막내 아들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랑 연락 안 돼. 나도 몇 번 해봤는데 번호가 없대. 형이랑은 아예 연락이 끊긴 것 같아요. 큰아들이 다시 보러 오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신 씨뿐만 아니라 동생들과도 의절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들은 그 이후로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속썩이며 키운 아들을 결혼 2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나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딸 김영주는 어렸을 때 크게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해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휴학 한 번 없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에 비해선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은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딸은 신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 나 3개월만 있다가 바로 복직할 거야. 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고? 엄마가 봐줘야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도 일해야지. 당시 신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딸은 말했습니다. 복직하면 그래도 엄마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어. 엄마 아니면 나 회사 다시 못 나가. 진짜 나한텐 중요한 시기라서 오래 쉴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딸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듣기로는 사위도 직책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 씨는 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은 얼마 뒤 복직을 했고 신 씨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받은 돈은 100만 원.
식당 일을 해서 벌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딸을 돕는다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인 딸을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아, 엄마. 아직 멀었어? 내가 어젯밤에 분명 빨리 와달라고 했잖아. 아, 가고 있어. 신 씨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잖아. 중요한 회의 있다고. 6시 반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신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6시 30분. 시간 맞춰 출발했지만 휴대폰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급하게 뛰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도착해 문을 열자 딸과 사위는 신 씨를 보지도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어린 손자가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한 신 씨에게 이 아이는 사실상 첫 손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쁘기는 무척 예뻤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것은 신 씨에게 특히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신 씨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는 관절염 때문에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기만 해도 탈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뛰다시피 오느라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이 상태로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신 씨는 10분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신 씨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안방에 블라우스랑 바지, 세탁소. 딱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에게 우유를 먹인 후 포대기를 찾기 위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시간 뒤 신 씨는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딸의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근처 세탁소까지 걸어서 다녀오니 그것만으로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과가 그게 끝일 리 없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는 늘 일이 바빴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그 결과 집안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신 씨도 처음에는 아이만 돌보는 줄 알고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전체 살림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집안일을 하고 깨면 우유를 먹이고 다시 재운 후 허겁지겁 일하다가 또다시 아이를 돌보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손자가 돌쯤 되었을 때 신 씨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라. 그 정도 월급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니? 딸과 사위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살림이 다른 사람 손 타는 게 싫어. 엄마니까 부탁하는 거지. 내가 누굴 집에 들여?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그럼 130만 원 줄게. 신 씨는 허탈했습니다. 100만 원이든 13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만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자. 그러면 되지? 그나마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수월해질 뿐이었죠. 어느 날 손자가 2돌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3주 뒤에 수술하고 2주쯤 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무릎 때문에 병원 상담을 받았고 3주 뒤에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날짜도 넉넉해서 딸이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미리 상의도 없이 날짜를 정하면 어떡해? 3주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바쁘니? 그러면 조금 미룰 수는 있어. 신 씨는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서서 딸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면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근데 2주일만 애를 안 보면 안 되나? 내가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아니, 그게 말이 돼? 회사가 장난이야? 나 곧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신 없어 죽겠는데 왜 말도 없이 수술을 받아? 딸의 짜증에 신 씨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취소할게. 너 시간 될 때 말해줘. 영주는 심란한 표정으로 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출근할게.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신 씨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 장갑을 벗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챙겼습니다. 손자를 안고 집을 나서는 신 씨의 걸음걸이는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 보내고 돌아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칼질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를 바라보며 신 씨는 생각했습니다. 딸 때문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지금 딱 죽겠구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은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무렵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와도 돼. 신 씨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딸이 나이 든 엄마를 위해 회사를 쉬거나 나를 좀 더 생각해 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나 이사 가려고. 멀리는 아니고 여기서 30에서 40분 거리로. 그래? 회사랑은? 회사랑은 더 가까워.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가려고. 신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더 이상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 신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사돈이 대신 집안일 봐주신대? 아니,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그래. 허리도 아프시고. 그냥 사람 쓰기로 했어.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사돈과 신 씨는 고작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신 씨도 남편 없이 혼자였고 신 씨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며 굳이 신 씨를 부려먹어 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년 전에야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멀쩡하던 허리도 이제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딸 집을 10년 가까이 오가며 손자를 돌봤는데 이제 아이가 크고 손이 덜 가니 결국 시어머니는 편하게 수발받으면서 살고 신 씨는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좀 도와줘. 다음 달까지 월급 줄게. 그러고는 딸은 한 달 뒤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철은 신 씨가 30대 초반일 때 태어났습니다. 큰아들과는 6살 차이가 났고 형과 누나 틈에서 자라서인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며 노는 걸 좋아했죠. 공부는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대학도 평범한 곳에 갔고 직장도 들어갔지만 진득하게 다니질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자랐던 막내였습니다. 그런 막내가 34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신한 채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났다는 말이지? 늘 컴퓨터만 붙잡고 살더니 아들은 결혼할 여자도 컴퓨터로 만났습니다. 신 씨는 그런 두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예전과 다른 시대니까 하며 애써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했습니다.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다며 양가 가족들끼리만 모여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신씨는 막내 아들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땅을 전부 처분해 전세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씨의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당시 신씨는 여전히 딸 집에 출퇴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나 집에 와 있지? 왜? 저 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우 엄마는 어디 갔어? 진정하세요. 근데 넌 왜 회사 안 가고 있어? 그만뒀어요. 가끔 딸의 집에 찾아오는 막내 아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애를 맡기기 위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주 친정에 가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또 싸운 거야? 아, 몰라요. 왜 그러는데?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니다가 그만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손자도 정처 없이 이리저리 맡겨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딸이 이사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이 신씨의 집으로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이혼이라니. 신씨가 자식들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왜? 또 싸운 거야? 싸운 게 아니고요. 아예 갈라서요. 그러면 애는? 그 여자가 놓고 가버렸어요. 뭐? 딴 놈이랑. 이어서 나온 말에 신씨는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고 그 남자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게임에서 만난 남자랑 말이죠. 며느리는 그렇게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며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씨는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 혼자 애 못 키워요.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럼 그 집은 정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신씨를 말 그대로 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세였던 거 월세로 바꿨어요. 뭐? 직장 옮겨 다니고 일 안 하고 좀 쉬는 동안 월세가 밀렸어요.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고요. 그럼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가 있지? 이제 다 컸을 아들과 손자를 또 내가 떠맡아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당장 갈 곳 없는 아들과 손자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부터 막내 아들과 손자는 신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38, 손자는 6살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조금 있다가요. 이따 나가봐야 돼서. 지금 먹어. 아, 그럼 방으로 갖다 줘요.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또 게임 중이었습니다. 너 직장 안 구할 거야? 벌써 몇 달째야. 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진우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어쩔 거야?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나는 뭐 노력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방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 서서 신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미, 맘마, 그래, 진우야. 밥 먹자. 신씨는 손자에게 밥을 먹인 뒤 다시 한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아, 이따 먹는다고요. 지금 진우 데리고 센터 가야 해. 내가 가야지.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 있을 테니까. 네 아들이잖아. 신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방문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동 발달 센터였습니다. 6살이 된 손자, 진우는 또래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특히 말이 느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신 씨는 급히 진우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 언어 발달이 느린 건 맞지만 그게 꼭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신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미, 엄마 어딨어? 엄마 일하러 갔지? 한산한 버스 안 손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신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신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대더니 곧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신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손자의 고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척 화창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들은 저 모양이고 그 밑에서 태어난 손자 진우도 가엾고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불쌍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 씨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차마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보낸 사람, 큰아들, 일주일 전, 10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큰아들은 반가움도 없이 첫 마디부터 물었습니다. 땅 팔았어요? 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에 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 팔아서 막내까지 장가 보냈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문자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이 일이 이렇게 안 꼬였다.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줘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 맞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말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다 놓아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손자 하나가 눈에 밟혀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아이를 키울 것 같지 않았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혹시라도 손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어린아이까지 자신이 키울 생각을 하면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팠고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공허함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씨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은 저물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닌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어릴 적 단짝 친구였습니다. 잘 지내? 혼자서 바람 쐬러 공기 좋은 데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1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친구였습니다. 별일 없지? 자식들은 잘 있고? 그렇지. 다 잘 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자. 짧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서너 달에 한 번씩 연락하며 살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인생이 부러웠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전까지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알콩달콩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는 신 씨와 똑같이 70이 넘었지만 60대로 봐도 될 정도로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고생을 안 하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물론 그녀의 인생이 어땠는지 함부로 짐작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일 일 없는 인생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신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친구의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삶. 신 씨에게는 평생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은 어릴 때 순간 반짝이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끝없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가는데 자식 키우는 일은 내가 눈을 감아야만 진정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신 씨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자식은 절대 낳지 않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자식을 낳았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